안녕하십니까. 생생법률쇼 김민광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변호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건들을 법률의 틀 안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건, 사고, 그러니까 생생법률쇼에서는 계속 나오셨는데 사건, 사고는 처음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사건, 사고 코너는 오늘이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처벌받을까? 저건 누구 책임일까? 이런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와 법률에 기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궁금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사건 사고. 첫 번째 사건은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죠. 스타벅스 가야지. 고교 야구 응원 논란,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게 요새 정치권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건지 화면 많이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어떻게 응원을 했고 그 현장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오죠. 네,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끝날 줄 알았는데 탱크데이까지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광주 일고 학생이나 선수단이나 뭐 학부모까지 또 전체가 많이 화가 났죠. 이렇게 이게 선수들 고등학생이니까 잘 어릴 텐데 어려서 그럴 거겠다라고 넘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게 응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혐오 표현의 문제로까지 조금 번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는 그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들의 총격을 피해서 몸을 피해야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금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함께 나온 탱크데이라는 표현까지 곁들여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상대 학교가 광주 연고라는 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특정 지역과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의 방식이 좀 문제를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예.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쳐졌고 중계 영상이 온라인과 SNS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들어야 했던 상대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조롱의 내용, 그리고 공개성, 그리고 특정된 피해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이 사안은 형사상 모욕죄, 그리고 학교 폭력, 협회 징계라는 세 갈래 법적 문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매진해서 이 역사성을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약간 두겠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논점이 많이 흐려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제고 학생들이 상대가 광주 일고기 때문에 이거를 응원을 가져온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학교를 상대로 지금 대결을 하는데 그 특정 지역의 배제고 학생들은 딱 맞는 응원가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구호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법적으로는 어떤 그 적용되는 그 법규가 있나요? 네, 일단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좀 따져보자면 예. 그 명예훼손죄도 문제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좀 어려워 보이고 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명예훼손죄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법이 307조, 즉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령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번 구호는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을 연상시켜서 좀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또 공연성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경기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성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진짜 관문은 피해자가 누구냐입니다. 예. 즉 특정성 문제인데요. 이렇게 집단을 싸잡아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를 때는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을 그래서 광주 시민 전체를 향한 표현으로 보면 그래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또 판례는 한편으로는 집단의 크기 그리고 성격, 주변 상황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 소규모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또 예. 모욕죄를 성립하게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건을 보면 눈앞에 경기 상대였던 광주 제일고 선수단, 즉 명단이 확정돼 있었던 20-30명의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배제고 학생들이 상대가 광주 일고 선수들이니까 이 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5.18을 비하하는 탱크데이 마케팅의 그 구호를 갖고 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광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딱 타겟팅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체적인 맥락상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예. 학생들이 이제 광주 일고 학생들이었고 예. 그리고 그 광주 일고 학생들의 조금 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약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특정성의 문제는 좀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특정성이 인정돼서 예.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제고 학생들의 그 응원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원 구호가 있대요. 가야지. 그다음에 그 뒤에 후렴구를 그 상대 학교에 맞춰서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데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야지 무등산 가야지 이렇게 그 응원을 한대요. 그러면 그래 너네 우리한테 질 거니까 빨리 짐 싸고 다시 또 집에 무등산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은 가야지 그 뒤에 후렴구를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해서 문제가 더 많이 됐고 또 그 뒤에 탱크데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광주 일고를 상대로 상대가 광주 지역 소속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광주 일고 감독님도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마이크 찬 것처럼 목소리 굉장히 크게 야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감독은 그 옆에서 왜 말리지 않냐 다 들었을 텐데 그러면 광주 일고 감독님 같은 경우도 그거를 듣고 항의할 정도면 그 바로 그 더 가까이에는 배제고 감독도 있었을 테고 심판도 있을 거잖아요. 그들도 다 들었는데 일단 제재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그것도 문제가 어떻게 있다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이 학교 폭력 같은 것도 그 이렇게 응원한 것도 약간 말로써 표현하는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 인정의 문턱이 형사처벌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항에서 예. 학교폭력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 네. 신체에 의하여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아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가 학교 밖인 야구장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교 폭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턱이 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법원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 다수의 이제 하급심 판례들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모욕이 형법상 모욕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필요는 없고 예.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면 모욕,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모욕죄의 특정성 관문을 넘지 못하더라도 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징계 절차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겁니다. 이게 학교 폭력으로도 될 수 있냐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따지는 게 그래 배지고 학생들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엄히 처벌해야 돼 이런 방향성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이렇게 좀 뜯어보면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그냥 폭넓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배제고 앞에 조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근조화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 분들이 배지고 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런 분들이 근조화환을 학교 앞에 쭉 보냈어요. 근데 그 반대쪽엔 또 극우 단체들이 잘했다. 자유롭게 잘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쪽엔 또 이렇게 그 축하화환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게 물론 잘못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학교 앞에 학생들 고등학생들인데 학교 앞에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화환 전달해주는 그 배달 업체를 그 기자가 인터뷰했더라고요. 근데 갔다가 또 다시 또 왔어요 기자 앞에. 아침에도 오시고 지금도 또 오셨네 했더니 아침에는 근조한 배달 왔고요. 지금은 축하한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제고 학생들은 지금 그 전체가 배제고등학교 교복 입으면 또 해코지 당할 수 있어서 그냥 평상복 입고 다녀라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다는데 어쨌든 잘못은 했지만 또 이렇게 과한 반응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에게 어떤 그 효과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제고 야구부에 지금 청룡기 야구 진행 중인데 6개월 출전 정지가 그 부여가 됐습니다. 과한 거예요, 안 과한 거예요? 이것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굉장하던데. 네,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예. 이례적으로 무거운 편이라고 좀 무겁다.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이 고교 야구부 전체에 대해서 6개월 출장 정지는 사실상 올해 남은 전국대회에 출전하지 말라는 의미가 좀 동일하거든요. 예. 그 협회가 이 사안을 단순히 경기장에서 있었던 소란이 아니라 네. 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 중계까지 된 혐오 행위로 봐서 이런 네. 좀 무거운 처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무겁다 하고 네. 위법하기 과도하다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스포츠 단체의 징계는 단체 자치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예. 법원도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가 현저히 형평을 잃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을 하는데 예. 결국 과도한지 여부는 협회 규정 그리고 징계 사유 그 재량의 범위, 유사 사안의 선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고등학교 선수들이 6개월 징계 먹으면 당장 지금 청룡기 남은 경기도 몰스페로 다 출전을 못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짐 싸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출전을 못 하면 일각에서는 이 선수들이 이 실력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도 가고 프로도 가야 되는데 이번 6개월 출전 정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미래를 지금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는 출전을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번 6개월 출전 정지 때문에 뭐 프로나 학교 가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근데 그 지금 그럼 배제고 선수들이 출전 정지 그런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여기서 배제고 감독이나 그 경기 당시에 그러니까 심판진한테는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서 예.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형사, 민사 그리고 단체 내부의 징계 이렇게 세 층위로 나누어서 보면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배제고 감독님하고 코치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율동까지 곁들인 조롱을 8회까지 전혀 제지하지 않은 건 단순히 좀 부주의를 넘어서 예. 묵시적 동조로까지 볼 여지가 있는 대목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 선수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형사 책임, 그러니까 모욕죄 방조범으로 묶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협회 차원의 징계, 이것이 좀 문제될 수 있겠고요. 예. 한편으로는 다른 민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이제 지도자에게 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서 예견 가능한 사고를 막을 보호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심판지는 좀 결이 다른데 네. 심판지는 사실 경기 규칙의 집행자이지 이렇게 응원을 통제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예. 대신에 이제 협회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책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많이 그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자세하게 알겠냐? 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이 배제고 그 응원단에서 선수들이 물론 그렇게 일견 그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생들이 그거를 대충이라도 안 찾아보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응원했을까? 이거는 또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 게 강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나중에 학생들이 이거를 반성해서 다시 이런 일을 없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또 어른들은 옆에서 감독이나 심판진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역사 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뭐 할 것 같아요? 네네. 들어주세요. 저는 못 들 것 같으니까. 저는 네. 그 성별이나 예.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한 혐오 표현 자체는 예. 좀 저희 사회에서 적당한 제재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어찌됐든 제재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학생들이 가졌던 인식 그리고 사람마다 학생들마다 가담한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나 제재 조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안만 보자면 5.18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타겟을 정해서 그 학생들이 상대가 광주 19이기 때문에 광주 19에 맞춰서 5.18을 비하하는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을 바로 그 타겟팅에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라서 예, 더 맞습니다. 이렇게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에서 지난달 7일에 불꽃 파이터즈와 배지고 경기를 하필 또 했어요. 방송에 나갔고 그리고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본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해당 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데 이러면 방송사의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 손해는 누구에게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이제 방송에 관한 계약 관계가 전혀 없다면 예. 민법상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걸 방조하는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인과관계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이 방송 무산이 과연 구호 때문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방송사의 경영 판단인지 예. 그것에 따라서 조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손해 같은 특별 손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그 당시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서 이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학생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만약에 알 수도 없었다 하면은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네. 계약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배제고 학생들이 또 요새 학생들이 밈처럼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을 밈처럼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일고에서는
직접적인 사과는 아직 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과는 아직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이런 논란이 있고 학생들은 반성을 하고 뭔가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떻게 학생들은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듣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까요? 네, 보통 이제 제가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예. 양형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역사 관련된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을 해서 예. 수강했다는 이력과 함께 진정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예. 이 사회적인 공문도 언젠가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도 그 공부할 때 책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과 같이 보면 그런 참혹함을 느껴서 아 정말 내가 그때는 잘못된 구호를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큰 그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스윙카 사고에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교통의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사망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데 특히 아이가 엮인 그 사고는 더 마음이 아프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스윙카라는 게 되게 아이들 발바닥에 짧게 닿으면서 이렇게 낮게 움직이는 그 자동차 장난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스윙카를 타던 초등학생이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스윙카를 타고 진입하던 초등학생 2명이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인 뒤 차량이 깔렸습니다. 네. 역과했다고 표현을 하죠. 예.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피해 아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게 되면서 당초 혐의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이었는데 치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의 아이가 다쳤는데 한 아이는 끝내 사망을 했고 한 아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언론에서 이런 것도 표현도 저는 좀 조절해야 된다고 싶은 게 기사에서 계속 보도를 할 때 한 아이는 끝내 숨졌고 다른 한 아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게 앞으로의 사회생활 잘 하겠습니까? 이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행히 살아났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둬서 저는 이게 전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유증도 굉장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운전자가 못 봤다는 거잖아요. 너무 낮아서 너무 낮게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치상에서 혐의가 치사로 바뀌었다면 그 형량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네네, 형량뿐만 아니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특례 적용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치상 사고에는 보통 2겹의 보호막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의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 보험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대부분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데요. 반면 사망사고에는 이 보호막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들었든 유족과 합의를 했든 원칙적으로 기소가 되고 합의 여부는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만 좀 고려가 되고요. 실제 양형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보통 치사가 더 당연히 무거울 텐데요. 교통사고 사망 양형 기준은 기본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조사했고 차량도 조사하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도는 빠르지 않았나 봐요. 빠르지 않았는데 이게 스윙카라는 게 아이들이 타면서 아이들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낮게 만들어서 되게 낮아서 이제 뭐 룸미러나 백미러나 그걸로 못 봤나 보죠.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시야에서 잘 안 보였다. 속도는 과속은 없었고 운전자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은 좀 줄어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유리한 점도 있고 예.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운전자한테 불리한 점부터 좀 봐보면 판례는 아파트 단지처럼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단지 내에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사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시야가 조경수와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었다면 이런 예. 논리를 좀 들거든요. 예. 오히려 그래서 더 서행하면서 시야를 잘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처벌을 하는 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의 곳에서도 보행자가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하라고 법에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좀 유리한 사정도 있어 보이긴 네네. 합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고 무릎 높이의 스윙카는 구조적으로 발견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과실범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피할 수가 없었다면 처벌되진 않거든요. 거의 이러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예. 이 사건의 운명은 그래서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서 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파트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택배 차량도 못 들어오게 막는 아파트도 꽤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이렇게 그럼 그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러이러 조심하세요라는 거를 뭐 크게 팻말에 붙이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뭐 그 주의를 주던가 운전자에게 이런 거를 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이들에게 아파트의 책임은 뭐 크게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주체들의 의무도 법에 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출발점은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입니다. 네. 단지 내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통행 방법을 정해 게시하고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해야 하며 그리고 중대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행령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를 바로 이 설치 관리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주체들에게도 좀 어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또 어린아이와 관련된 또 아니면 어르신들과 거동이 좀 좋지 않은 어르신과 관련된 사고가 특히 많던데 일반 도로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단지는 그 이런 사고 위험이 왜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예. 위험이 중첩돼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법적으로 좀 보면 예. 이제 단지 내 통행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속도, 단속도, 신호 체계도 없고 음.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네. 여기에 좀 물리적 구조가 좀 위험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만 해도 인도와 차도와 구분이 없는 경우도 꽤나 많았고 네. 그리고 주차 차량이나 조경수 탓에 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예. 이런 것들도 조금 위험을 좀 더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서 운전을 꼭 해야만 하시는 분은 정말 이게 그 학교 앞 그 안전구역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죠. 자, 지금 이거 뭐 정리해 보고 가죠. 예, 타기가 쉽고 재밌다. 그러나 엄청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운전자들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단지 내에서는 천천히 운전하시고 출발 전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 게 이거는 말은 쉬운데 이게 그 일반적인 운전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사고가 나야지 아차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사각지대는 정말 주의하시고 어린이가 보이면 먼저 멈추고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사건 사고 재난 대응에서도 굉장히 다 들으면 뻔한 내용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돼서 사고가 당하는 거라서 이런 거 꼭 여러분 단지 안에서 운전하실 때 꼭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사건 확인해 보죠. 장윤기. 이름만 들어도 공분이 납니다. 장윤기. 증거 인멸 가능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이 이유가 더 화가 나던데요. 자, 왜 이렇게 평온해요, 얼굴이 이렇게? 저도 경찰 출신이라서 그쵸. 참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예. 경찰 자체적으로 좀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지 한번 이상한 변호사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경위를 좀 찬찬히 짚어보면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예. 살인 등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 전부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언제 장윤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부터. 네. 지난 5월 5일 새벽 23살 장윤기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예.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지금 경찰에서 이제 체포를 했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음. 이제 우발적 살인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장윤기의 진술을 토대로 예. 살인 등 범죄로 입건을 해가지고 음.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이제 원룸에서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해서 예. 더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이 이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충격적인 사실이 좀 드러난 겁니다. 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8일 어.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아버지죠. 그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면서 예. 그 훼손된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훼손해서 폐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쓰던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를 정남의 농촌 마을에서 불태웠습니다. 예. 경찰이 DNA와 영상 등 대체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이후에 원룸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아버지가 그 원룸에 가서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아빠가 경찰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직 경찰, 뭐 중간 간부인지 간부인지 아무튼 경찰이라고 하고, 근데 그 전에 이 경찰이 장윤기 집에 갔을 때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까지 리얼돌과의 그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서 연관성을 짓지 않아서 리얼돌을 그냥 놔두고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조금 더 수사를 꼼꼼히 했었다면, 왜냐하면 이제 장윤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그러니까요. 밝혀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뿐만 아니라 이 성적 목적의 살인인지도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혐의가 빠지면서 리얼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별도의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 장윤기의 주장만 듣고 너무 간단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 일반인이 보기에는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 아빠가 경찰이에요. 이 장윤기 아빠가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집에 가 본 거예요. 장윤기네 집에 가봤어요. 갔더니 리얼돌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아버지가 더 많이 잘라서 버리고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몇 개를 동시에 썼는지 모르겠으나 휴대전화 4개 정도를 가져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발견했지만 방치해놨는데 그 아빠는 가서 리얼돌을 더 분해해서 갖다 버렸어요. 아들을 위해서였겠죠. 전화도 아들을 위해서 불태웠겠죠. 그럼 그거가 뭔가 경찰인 아빠가 보기에도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찰인 아버지는 예. 좀 이 수사에 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좀 되는데 그러겠죠. 연차가 요런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얼도를 딱 살펴보고 예. 휴대전화 같은 것도 잘은 모르지만 살펴봤을 때 이제 다른 이제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예. 이 강간이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좀 폐기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인자의 증거를 지을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 뭐 그 천륜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뭐 그렇다 치면 그 휴대전화를 불태웠고 리얼돌도 뭐 핵심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 훼손된 증거가 생겼는데 그럼 재판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이 무산되거나 네. 이제 강간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증거에 실물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입증의 난이도가 조금 공소 유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검찰은 예. 2차 증거인 감식 보고서나 예. 훼손 상태를 찍은 동영상에 기초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1차적인 증거가 없게 되면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변호사님, 저 장윤기의 눈빛 저 뭡니까? 반성의 눈빛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래 보입니다. 예. 아, 끝났어요? 약간 좀 이 사회에 대한 반항의 좀 눈빛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그런 심리 관련된 검사가 좀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봤을 그러니까 때. 저 표정과 또 그 아빠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과 그런 거 보면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얼마나 지금 정말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증거가 될 만한 걸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죄는 법적으로 처벌되게 돼 있지만 예. 이 친족 관련된 특례가 있습니다. 예. 이제 형법 제555조 제4조 4항인데요. 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아버지의 행동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아들을 위하여 친족인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장윤기의 리얼도를 다 없앴고 휴대전화를 태웠어.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데 아빠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이런 친족 특례라는 건 왜 생긴 겁니까? 이게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즉 기대 가능성 관련된 기대 가능성의 기초에서 나온 법리인데요. 예.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증거를 그대로 두고 자식이 처벌받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말이 안 된다. 네, 요거의 물음에서 기초해서 이런 친족 특례 조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내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어. 나쁜 거 알겠어. 근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경찰도 와서 써야 되니까 내가 증거 그냥 놔둘게요라는 건 못할 거라는 거잖아요. 자식과 아빠의 관계에서는. 예, 맞습니다. 천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게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중범죄자에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개정하자는 쪽은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항은 1953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엄청. 그때의 가족관계를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아빠의 눈도 못 쳐다볼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 지금은 개인주의화도 많이 진행됐고 가족관계의 형태 자체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이 조항의 본질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가족관계가 변했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보면서 예. 그것을 그대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끔 증거를 유지하는 게 예. 과연 그게 한 개인에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기대할 수 없다면 처벌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좀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에만 포커스를 둔 거고 피해자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형법상 근데 책임 조각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개인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협을 합시다. 중범죄에서는 안 된다. 저도 약간 좀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중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처벌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임의적 감면이나 네. 아니면 필요적 감면을 통해서 판사가 적절히 판단을 해서 형을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시대에서는. 예, 그래서 이 제3범죄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예. 2024년도에 이제 좀 판례 법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친족 간에도 좀 처벌이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하에서 다른 친족 관련된 특례에 대해서도 예. 좀 새로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빠가 지금 현재 경찰입니다. 근데 이 그 특례 때문에 친족 특례 때문에 증거를 없앤 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은 안 받더라도 일단 신분이 경찰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알 텐데
이 친족 특례로서는 처벌을 못 하더라도 직업이 경찰이야. 근데 이렇게까지 했어. 여기서는 뭐 어떤 뭐 저촉되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이게 경찰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아마 다스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보시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경찰은 또 그 징계를 굉장히 무겁게 내리는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품위유지 위반을 기초로 해서 파면이나 뭐 그런 것 같은 배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징계, 그러니까 경찰 내부로서의 중징계 가능성은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장윤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건 사고 살펴볼까요? 네, 10분 만에 검거된 지하철 방화 시도범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가?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9시 12분쯤에 4호선 그러니까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남성이 예,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를 향해서 라이터를 켜고 예. 거기 인화성 물질인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려 하면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예. 자칫 전동차 전체로 불길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음, 다행히도 주변 승객들이 즉시 달려들어서 예. 제지하면서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경찰은 신고 약 10분 만에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법으로 체포를 했고 예. 법원은 지난 1일 현존 전차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질리려고 했다는 이유는 잘 몰라요? 이 사람? 이유는 현재까지는 좀 확인되지 않은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다행히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잘 막았어요. 근데 막아서 불이 이렇게 번지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죄는 죄죠. 예, 맞습니다. 방화죄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 그 형법 제 174조에 따라서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예. 이 사건에서 라이터를 켜고 네. 그리고 인화성 스프레이를 분사하려 한 행위 자체는 이미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터 킨 다음에 그 스프레이 뿌리면 불로 확 나가거든요. 화염 방사기처럼. 그렇죠. 예. 그 위험이 거의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만약에 형량을 따진다면 이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관련된 조항에서 예. 이 현존 이 전차 방화죄, 방화 미수죄 같은 경우는 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예.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뭐야 이게 지하철에서 불 지른 거는 또 일반 방화랑 달라요? 예, 일반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예. 좀 현존 전차 방화 미수와는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현존 전차 방화 미수라는 게 뭐예요? 현존 전차 방화 미수.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승객이 있는 예. 전동차에서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으나 예.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예. 것을 현존 전차 방화 미수라고 하고요. 현존 전차 방화 미수. 전차는 지하철에 말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방화 미수는 불 질렀는데 불이 안 났다. 네, 맞습니다. 현존은 뭐예요? 현존. 현존은 거기 이제 승객들이 타고 있는 경우를 보통 현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어. 네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 좀 방화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네네. 있는데 방화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물건을 태우는 제3범죄가 아니라 공공의 위험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법은 무엇에 불을 놓았는지 네.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형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맨 아래 계단에 있는 게 바로 아까 말씀 주신 일반 물건 방화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이 되고 예.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번에 적용된 현존 전차 방화 미수죄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것은 그 승객이 타 있는 전차 내에서 불을 지르려고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법에도 지하철에서 불 지르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아, 현존 전차 방화. 그럼 현존 전차 방화죄도 있어요? 방화 미수죄가 지금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현존 전차 방화죄가 있고 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 미수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이 조금 다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승객들이 막지 못했어. 그러면 진짜 불도 났고 사람도 많이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또 얼마나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사람이 실제로 다치게 되면은 결과 예. 자체가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형이 좀 계단식으로 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이 옮겨 붙어서 전동차가 불탔다면 기수가 되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예. 사망자가 나왔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이분은 그럼 미수범입니까? 지금 네, 현재로서는 미수범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거야? 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죄질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쁘죠, 죄질은. 예, 다수 시민이 탑승한 예.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인화성 물질까지 동원해서 이제 불을 저지르려고 예. 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쪽은 좀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또 죄질이 좋지 않지만 승객들의 죄지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또 유리한 정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동차 방화 미수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동종 전과가 없고 그리고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부과되는 것이 약간 실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현장에서 붙잡아 놓고 그냥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풀어준 다음에 다시 뭐 조사 다시 한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체포를 했다고 그러면은 예. 48시간 내에 뭐 도주 우려나 네.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형이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을 좀 잰 다음에 예. 경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예. 검찰에서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예. 이제 판사님께서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근데 뭐 이 상황에선 지금 어떻게 같은 보여요? 경우는 지금 이 정도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구속영장이 좀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 그럴 그래요?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처럼 부산에서도 지하철 방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예. 이런 예고글을 처벌할 마땅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협박죄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좀 우회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그 자체로 처벌되는 독립된 조항이 생겼는데요. 예. 지난해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 116조의 공중협박죄입니다. 예. 그래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 사건의 피의자도 바로 이 공중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예고 때문에 이런 예고가 있으면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예. 경찰들 이거 비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코드 제로가 떴을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그 피해나 손해나 그런 그 행정의 차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안 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처벌이 또 가능합니다. 예. 이런 예고 때문에 경찰이 이제 대규모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예. 그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예. 위계라는 것은 결국 속임수라는 거죠. 네. 실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속여가지고 일단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기 했기 때문에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철도 운영기관이 운영지연에 관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장난이었다라는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네, 이제는 이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경찰서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봐주지도 않죠. 예,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여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경찰대도 나오셨고 변호사도 하시고 공부 정말 잘하셨네요. 네, 좀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도 네. 좀 법적인 지식을 많이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차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막 흥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허당이고 이렇게 조근조근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에 힘이 더 느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